안녕하십니까. 일요 리서치입니다. 원래 이게 3시 40분 세미나인데 이거 큰일이네. 이거 네. 앞에 우연히 연구이랑 나 혼자 재밌어서 오래 해가지고 네. 내가 쭉 들을 테니까 임팩트 있게 네. 진짜 중소형주 할 말 많은데 하여튼 오늘 하고 뭐 종목 네. 또 시적 시기니까 계속 얘기합시다. 예. 네. 우선 이번 달 월보 내보냈고요. 22페이지에 그 자료 보실 수 있으신 분들은 자료 보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2페이지에 이번에 이걸 넣어놨어요. 디지털 광고 시장에 대해서 넣어놨는데 단순히 광고라고만 국한하시지 마시고요. 코로나 이후에 바뀐 점이 있습니다. 이커머스가 굉장히 크게 확대가 됐고요. 이거는 원래 성장하고 있던 산업이지만 더 크게 성장하고 있고 저희 생활이 바뀌었어요. 다시 돌아갈까요? 오프라인으로? 온라인에 대한 적응이 되어 있는 부분들은 그대로 갈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좀 넣어놨어요. 그래서 코로나19 이후에 비대면 생활이 일상화가 되면서 이제 이게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 되게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광고 또한 PC와 모바일을 통한 광고 영역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 저희 뭐 흔히 알고 계시는 여러 가지 광고 회사들 있죠. 제일기획, 이노션 같은 회사들 보면 디지털 부분은 계속 성장을 하고 전통 매체 부분은 좀 감소를 하거나 성장성이 높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대놓고 디지털 광고만 하는 회사들 한번 뜯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디지털 광고가 전체 광고 시장의 이제 50%를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좀 성장하는 요인들을 짚어보고 향후에 어떻게 될 건지 좀 보자라고 내용을 적었고요. 성장하는 요인들은 뭐 굉장히 많겠죠. 근데 크게 딱 두 가지로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드리면 첫 번째, 코로나 이후에 저희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인들 다들 생각해 보시면 늘어났을 겁니다. 어떤 연구기관에서는 2배가 늘어났다는 것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스마트폰에 노출되어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모바일을 이용한 광고에 대한 집중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디지털 마케팅 확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똑같은 얘기예요. 저희 OTT, 코로나 이전에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집에서 이제 넷플릭스 보시죠? 저도 봅니다. 뭐 저는 하나 더 봐요. 이제 와우 것도 같이 보는데 그렇게 OTT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당연히 손에 들고 있는 동영상 광고를 비롯한 굉장히 많은 그 디지털 광고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현재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일이 계속 지속될 것 같은데 이유는 신규로 광고주들이 유입된다고 했을 때 스타트업들, 중소기업들 과연 4대 매체로 가서 광고를 시작을 할까요? 제가 보기엔 아닐 것 같습니다. 신규 광고주들은 디지털 마케팅으로 할 거예요. 두 번째, 더 중요한 내용인데 예전에는 일단 TV에 광고를 했어요. 신문에 올렸어요. 5개 강판 잡지에 실었습니다. 효과는 뭐 자기들 내부적으로 분석해야 되는 건데 디지털 마케팅은 퍼포먼스 마케팅으로 가요. 데이터 분석 베이스로 가가지고 얼만큼 투입하고 얼만큼 효과가 났고 얼만큼 피드백을 보고 얼만큼 매출과 영업이익이 연결된지를 다 데이터베이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플랫폼이죠. 이건 제가 얘기 드릴 거 없는 것 같아요. 플랫폼 기반 사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쪽으로 디지털 마케팅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게 왜 커지고 있고 앞으로도 왜 커질지 그걸 보는 거예요. 24페이지에 있는 내용들도 똑같아요. 과거에는 오프라인 유통 채널이 디지털로의 전환이었다면 이제는 소비자 경험으로 바뀝니다. 소비자들이 익숙해져서 더 많은 이런 광고를 컨택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OTT를 비롯한 디지털 관련된 서비스들을 뭐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 관련된 것들을 다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구독 서비스 저희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자료에 나와 보면은 인당 1.7개 정도의 구독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구독 서비스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거예요. 몇 년 안 됐을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세상이 바뀐다 라고 했는데 이제는 이미 우리 일상생활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들은 디지털 광고 시장은 커지고 있고 앞으로도 커질 것이다. 이 한 줄을 되게 길게 얘기를 했고요. 관련된 기업은 어디가 있느냐? 25페이지 적어놨습니다. EM넷, 플레이디, 에코마케팅. 에코마케팅은 그래도 우리가 네. 많이 관심 있던 기업인데 요즘 그쵸. 어떤지 모르겠네. 네. EM넷은 뒤에 다뤘더라고요. 네, EM넷은 제가 이번 디지털 광고 회사들 중에서 탑픽으로 제시하고 있고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에코마케팅 같은 경우 제가 언급드린 거 외에 시장에서도 언급이 되게 많이 돼 있고요. 시가총액이 크니까 뭐 다른 데들 자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플레이디 같은 경우는 KT 계열사고 아직 시가총액이 1,000억 근절이기 때문에 조금 지나가고 EM넷 위주로 시간 관계상 말씀드리겠습니다. EM넷은 뭐 배너 광고랑 검색 광고 등을 하고 있는 전형적인 디지털 마케팅 회사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특이한 거는 돈이 많아요. 당연히 저희 디지털 광고하는 회사다 그러면은 캐펙스가 들어갈 게 없죠.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시가총액 1,500억 정도에 순현금이 520억 정도 되니까 그 돈을 가지고 이번에 액션을 취한 게 재밌는 액션을 취했어요. 오프라인 광고 대행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대행사라기보다는 이 ATL, 어버브 더 라인이라고 저희 부르는데 저희 4대 매체 있죠. 그 선 위에 있는 4대 매체들을 중심적으로 하고 있는 업체를 인수를 해가지고 시너지를 낼 거예요. 뭐 다른 거 그냥 다 내려놓으시고 한 매출에 100억 조금 안 되고 영업이익 10억 정도 되는 회사가 붙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잘한 게 뭐냐면 이 회사 인력 구조를 보면은 2018년에 한 300명 정도, 19년에 330명, 그리고 20년 만에 365명으로 쭉쭉쭉 늘어났는데 그 인력들이 전부 다 크리에이티브 파트예요. 세상에 대응을 하는 거죠. 유튜버들과 이런 크리에이티브들을 대응하기 위한 파트들이 만들어나서 본격화됐고요. 그 실적이 2021년에 터졌습니다. 51페이지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냥 따로 봤어요. 따로 이렇게 넣어놨는데 이 회사는 다른 걸 떠나서 성장주예요. 저는 이제 가치주를 좋아합니다. 성장주인데 PER이 10배 초반이에요. 그리고 순현금이 시가총액의 30%고요. 뭐 ROE 높고요. PBR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상에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성장은 잘하고 있고요. 과거 5년 평균 영업이익 성장률 21%. 그 제가 이 회사를 오프라인을 탐방 갔었거든요. 이유는 뭐 좋은 회사들이야 많죠. 근데 성장해야 주가가 오르잖아요. 3분기 누적으로 영업이익 성장률이 140% YY로 증가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올해도 2022년에도 큰 문제 없이 증가할 것 같고요. 그 이유들은 앞에 말씀드린 내용이 전반적으로 깔려져 있는 거예요. 디지털 마케팅 시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수혜를 받고 있다라는 거 한 가지와 또 하나가 있어요. 경영관리 능력인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1억씩 광고주는 광고주가 10명 있는 거랑 10억을 광고 주는 광고주가 1명 있는 거랑 어디가 회사 입장에선 좋을까요? 관리할 때. 당연히 10억을 한 번에 쏴주는 데가 좋아요. 중대형 광고주 비중을 늘리면 늘릴수록 수익성이 개선이 됩니다. 그만큼 비용 대비 효과가 좋기 때문에요. 참고로 EM넷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액 대비 63%가 인건비예요. 매출액 대비예요. 비용 중에서가 아니라. 비용 중에서 80%가 인건비예요. 그러니까 이 인력 효율성과 이런 관리만 잘할수록 영업이익이 올라갈 수 있는 구조고 이것 때문에 과거에도 매출액 증분보다 영업이익 증분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이 잘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대략적인 내용이고 한 가지 특이사항이 있어요. EM넷 여기 52페이지에 보시면 과거에 2021년 3월 달 이전에 이 회사에 대한 투자 포인트는 EM넷 재팬이었습니다. EM넷 일본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었어요. 수익성도 나쁘지 않고요. 지분 63%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연결 대상 법인이었어요. 그래서 2020년 기준으로 전체 영업이익 72억 중에서 39억 원 정도가 한국, 한 40억 정도로 보시면 되죠. 한국 별도고 나머지 30억 정도가 일본이에요. 일본이 제일 크죠. 연결 대상으로 들어가 있는. 근데 그 EM넷 일본을 지분 63% 중에서 42%를 팔았어요. 그 뒤에 연결 대상이 아니라 지분법 대상으로 갑니다. 그럼 영업이익 베이스가 72억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별도 기준인 40억에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2021년 하반기 때 실적이 역성장하지 않을까라고 봤어요. 당연히. 왜냐하면 연결 대상 법인이 빠졌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좀 체크를 해본 거고요. 근데 제 예상과는 다르게 주가가 오히려 지분 팔고 나서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오히려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어요. 올라갔던 이유는 지분 42%를 가져간 곳이 소프트뱅크입니다. 네. 그리고 나도 뜬금없이 이 회사 왜 안 왔더만. 네, 소프트뱅크고요. 그 이면에는 뭐 다른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저도 잘 모르지만 확실한 건 현재 관계가 굉장히 좋다라는 거고요. 향후에 해외 진출할 때
EMNet도 추가적인 원조를 받을 수도 그래 있을 주가가 거고요. 많이 올랐었구나. 네, 많이 올랐다가 오히려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던 겁니다. 저는. 그래서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지금 정도 야, 그래도 주가는 많이 올라 흔들리는 있는 거 것 같아서 아니야? 아니야. 그 전보다는 올라가 있는데 음. 실적이 더 올랐어요. 네, 실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 회사의 PER이 지금 5.3배라고 보이는 거는 일회성이 포함된 거고요. 저는 그걸 제거하고 12배 정도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다고. 에코가 얼마예요? 에코도 12배 정도? 제 에코는 몰라서 안 봐가지고. 그래도 네. 어떤 피어가 있으니까 이거 피어 제가 에코가 봤을 좋은 때는 회사니까. 그렇게 아주 높진 않았었는데 좀 봐야 될 것 오케이, 같아요. 나중에. 네. 그래서 궁금했어. 일단 EMNet 같은 경우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런 이슈도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성장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거기 때문에 관심 종목으로 넣어놓고 좀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뭐 새로운 종목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일단 이 EMNet 먼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제가 월보에 다뤘던 게 그냥 표를 보여드리고 싶었던 건데 이게 나 되게 마음에 궁금했는데 오늘 시간이 네. 길면 좀 얘기하고 싶었던 건데 네. 중소형 난폭과대 기업. 네. 그냥 제가 100% 사견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 할게요. 저보고 지금 주식 뭐 살래? 그러면 저는 성장하는 테마, 이슈, 노출된 기업들보다 한 100 정도가 기준인데 적당히 한 80 정도 떨어져야 되는데 60까지 떨어진 기업들이 있어요. 이런 기업들 살 겁니다. 로우 리스크, 네, 그건 로우 알겠는데 리턴일 수도 있어요. 종목이 너무 많아. 네, 좀 그러니까 이 골라주려면. 기업들을 다 사자는 게 아니라 컨셉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과도하게 떨어진 기업들이 다시 100으로 회복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80 정도까지만 적당 수준 회복됐을 때 다시 저희가 전형적으로 보는 이슈, 테마 그리고 모멘텀 있는 그런 기업들을 바라보는 게 현재로서는 리스크 대비 리턴이 좋지 않을까라는 개념으로 이거는 그냥 제가 엑셀 돌린 거예요. 제가 이 기업을 다 알지도 못해요. 돌린 거고 컨셉은 뭐냐면 작년에 폭등했다 폭락하는 기업 말고 적당히 6개월도 그렇고 3개월도 그렇고 떨어져 있는 기업들 중에서 PER, PBR이 너무 비싸지 않은 기업들 그런 기업들 중에서 정상적인 경우라면 올해 주가가 오를 거라는 기대감보다 실적이 좀 오를 만한 기업들이 뭔가 있을까 그런 애들을 쭉 살펴보자라는 식으로 리스팅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을 다 보자라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두 개 아예 정해놨어요. 처음부터 정해놓고 시작한 거고 여기서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제가 말씀드린 종목 외에 하나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37페이지에 중소형 자동차 부품 중에서 제가 현재 커버하고 있던 회사는 아니에요. 한 번 정도 체크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회사가 한국 단자라는 회사예요. 알지. 처음 좋아하는-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IR 컨택이 좀 어렵긴 하는데 한국 단자라는 회사는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전선과 전선을 이어주는 커넥터라는 부품을 만들고요. 주로 자동차에 들어갑니다. 그럼 자동차에서 전선과 전선을 이어주는 건 어디에 쓰일까요? 전장화에 쓰여요. 무인차, 자율주행차, 자동차 내의 전장 부품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좋아집니다. 그래서 무인차나 전기차 테마에도 열려있는 PER이 10배가 안 되고 있는 기업인데 낙폭이 확대가 돼서 차트 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주가가 완전 망가졌네? 라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기업들을 좀 보자라는 식으로 왜냐면 그냥 보다 보면 안 보여요. 폭락해 있는 기업들 찾다 보면 이런 기업들이 보이는 거죠. 물론 저도 미래는 모릅니다. 제가 뭐 추정하는 회사는 아니니까. 근데 요즘 트렌드가 중소형들 나도 네. 한번 보는데 약간 좀 스토리텔링이 있어야 되고 네. 좀 약간 테마틱하고 이런 것들이 되잖아. 좀 그냥 그런 기업들이 무조건 되죠. 근데 지금은 그런 기업들 외에 다른 기업들이 너무 심각하게 무너져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도 무너진 같이 보셔야 돼요. 것들이 잘 회복이 안 되던데. 안 되고 있는지 1년째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도 이제는 네. 뭐 우리 뭐 말 돌릴 게 없이 이번에도 이제 동국제약이랑 다나와가 있는데 우리가 네. 누구보다 좋아했던 몇 년 전부터 좋아했던 거지만 네. 동국제약은 아직도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있고 네. 다나와도 여러 가지 이벤트가 나왔음에도 전혀 그거에 대해서 시장은 네. 반응을 안 해주고 있잖아. 네. 우리 뭐 시장에 대해서도 그렇고 뭐 항상 우리가 틀릴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전 좋아요. 저는 제가 지금 이건 인내해야 되는 구간이다. 제가 맞다고 생각했을 때 틀리다는 말이 더 많이 들을수록 좋습니다. 그만큼 더 반대급부가 있는 거니까요. 오히려 제가 좋다고 얘기했을 때 모두가 다 같이 좋아 그랬을 때는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항상 주가는 좋을 때 당연히 꼭지를 찍고요. 나쁠 때 바닥을 찍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반대로 보는 거죠. 가치주가 네. 한 1년을 이루고 나니까 네. 이런 적 과거에도 있었을 근데 텐데 당연히 있었죠. 야 이게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테슬라가 딱 13% 넘게 오르니까 네. 아침에 이제 다들
연습이 나오면서 이제 그쵸. 야 이거 딱 돌아가는 걸 보니까 그냥 같이 미치거나 네. 같이 아니면 열광을 쉬거나. 하거나. 네. 어중간한 것 갖고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냥- 저는 그렇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주식이 있고요. 이런 주식이 있어요. 저는 여기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과거 경험상 놓고 봤을 때 많이 벌지 못할 수 있지만 많이 잃진 않아요.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자신감이 생기는 구간이에요. 오히려. 제가 몇 달 전부터 오프라인 세미나 할 때는 내년 연초에 제 탑픽은 2개가 될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몇 달 동안 주가 안 올랐어요. 그거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바로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40페이지에 있는 동국제약 지겹죠? 굉장히 지겨우실 거예요. 나도 네. 일단은 내가 지겨운 게 아니라 네. 그냥 많은 주주들이 야, 진절머리 될 것 같은데 네. 오늘 이번에 또 넣길래 내가 일단은 연초에 1월인데 오케이. 주가는 모르겠어요. 주가는 주가 모르면 안 되지. 네, 이제는 주가는 여기서 단기적으로 바닥이야? 급등할지 아니면 천천히 올라갈지 좀 더 횡보할지는 모르겠지만 추세적으로 떨어지지 않는다에 한 표를 던집니다. 제가 아니, 동국제약을 진짜 오래 봤는데 10표 중에서 8편 줘야 돼. 한 표가 아니라 오케이. 네, 일단은 매출액이 과거에 역성장 케이스가 없었습니다. 2013년에 영업이익이 한번 역성장했었고요. 2021년에 영업이익 역성장입니다. 그리고 아마 큰 문제 없으면 많은 기업들이 그렇지만 역성장한 김에 많은 손실을 또 반영시키겠죠. 여러 가지로 4분기 때. 일단 4분기 실적도 영업이익 측면에선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안 좋은 건 먼저 말씀드렸어요. 좋은 거 말씀드릴게요. 4분기 영업이익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진행할지 모르니까. 매출액이 외형이잖아요. 매출액은 역사적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오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최대 실적이 나올 거예요. 큰 문제 없이. 특히나 3분기 때 부진했던 OTC 부분, OTC의 매출액이 280억 나왔는데 4분기 때는 한 320억에서 330억 정도 QOQ로 올라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예요. 이거는 잘해서가 아니라 3분기가 비정상적으로 안 나왔기 때문에 4분기가 정상화된 거고요. 당연히 올해 1분기 때도 상황은 점점 좋아질 겁니다. 영업이익을 굉장히 많이 먹었던 부분을 이제 정상화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가장 중요하진 않지만 어쨌든 이익에 영향을 미쳤다는 거 하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헬스케어 부분. 여기 보시면 42페이지의 표 26번 여기 헬스케어 부분이 1Q21, 2Q21 다 460억대가 나왔을 거예요. 헬스케어 부분이. 3분기 때 411억 나왔어요. 아, 이 회사 이제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4분기 제가 추정치 이 정도 적어놨거든요. 사상 최대 실적 적어놨는데 훨씬 세게 나올 것 같아요. 제 추정치보다도 훨씬 세게 나올 것 같아요. 이유는 멜라캡처, 앰플, 스틱 이런 신규 라인업이 뻥 터졌어요. 굉장히 잘 팔려요. 이거는 제 말 듣지 마시고 홈쇼핑 틀어보세요.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마데가 크림 시즌 6가 나왔거든요. 예, 좀 재밌게도 자사의 기존 제품을 좀 약간 나쁘게 얘기하면서 신규 제품을 좋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만큼 제품이 향상됐다는 걸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 실적은 오히려 4분기보다는 1분기 때 반영될 거예요. QOQ로 아마 더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매출액 기준으로는 큰 문제 없이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거고 4분기 영업이익은 다시 한번 쉬어갈 수 있지만 어쨌든 이번이 좀 떠는 구간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 사실 영업이익을 어떻게 낼지는 저도 몰라요. 특히 대기업은 안 그러겠지만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그런 케이스들이 좀 있으니까 적자 난 김에 이번에 한번 정리해볼까? 이거는 100% 사견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다면 오히려 1분기부터 상황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특히나 동국생명과 같은 경우는 하반기 때 실적 훨씬 좋아질 거기 때문에 실적은 확실히 이제 저점을 찍고 넘어가는 거고요. 43페이지에 있는 그림 22번 그래프 그냥 하나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그래프를 보고 믿는다면 뭐 주가도 그냥 여기에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네, 일단은 그렇고요. 단어와 말씀드릴게요. 단어도 고민이다. 이게 네. 지금 46페이지에 있는데요. 꽤 비싸게 사갔는데 그 가격도 안 오네요. 네, 그 현재 주가 26,000원이라고 적혀 있어요 리포트에. 그쵸? 네. 그리고 여기 쭉 내려보시면 52주 최저가 얼마인지 한번 보세요. 25,600원. 지금 현재 52주 최저가예요. 그래서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50주 최저가인 기업들을 위주로 좀 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단어 사업 내용은 생략할게요.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중요한 거
2021년에 이 회사도 동국제약과 같이 영업이익 역성장이 나왔고요. 그 이유도 명확합니다. 다나와 컴퓨터라는 자회사가 원래 한 10억 정도 벌다가 2020년에 56억 벌었습니다. 코로나 특수로 다시 10억 정도 번다고 하면은 46억 정도가 없어져야 되죠. 그 금액 정도 영업이익 2021년에 역성장 나오고요. 2022년도에는 별 문제 없이 YY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오를 겁니다. 멀티플은 2016년 이후로 하단입니다. 실적은 별 문제 없이 오를 거고 멀티플은 싸요. 52주 최저가예요. 이게 기본 베이스고요. 최근에 나타났던 변화는 최대 주주가 바뀌었죠. 이제 성장을 도모하는 코리아 센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뭐 참고만 하시면 되는데 이 19페이지에 넣어놨어요. 코리아 센터 갔다 온 것도 넣어놨거든요. 이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놓고 코리아 센터에 미팅 가서 물어봤어요. 다나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결론은 하나예요. 코리아 센터보다 다나와의 영업이익이 2배 높은 거 아세요? 시가총액은 코리아 센터가 더 높습니다. 코리아 센터 트레일링 기준으로 PER 33배고요. 다나와 11배예요. 바뀌겠죠, 기업이. 성장을 위해서 다나와 안에 있는 순연금 1020억이 전 활용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활용 안 하면 안 되죠. 두 번째, 코리아 센터와의 시너지를 내면서 굉장히 많은 성장을 위한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계획을 다 짜고 있고 아직 공식적으로 오픈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확실한 거 59,300원 주고 샀어요. 주당. 현재 다나와의 주가 26,000원입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59,000원을 다시 주가를 다나가 못 찍는다면, 다시가 아니라 이 역사적 최고점이죠. 그렇게 되면 못 찍는다면 투자 실패 사례가 되겠죠. 저는 MBK와 코리아 센터가 그런 투자 실패를 할 만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나와의 역량을 놓고 봤을 때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지금까지 안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할 수 있는 것들을 툭툭 던져준다면 적어도 과거보다는 성장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적어도 성장에 대한 그림은 더 확실히 그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변화가 생기는 구간에서 현재 주가는 52주 최저가예요. 그래서 한 번 정도 지켜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국제약과 다나와는 굉장히 엣지있고 그런 것보다 가격 메리트가 높은 상황에서 큰 문제 없이 성장할 거라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네. 우리가 이제 고민이 되고 있다는 거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둘 다 워낙 우리가 오랫동안 저도 같이 봐왔던 종목이어서 네. 우리가 지난 1년간은 분명히 그런 역성장 부분들이 반영되면서 부진했는데 네. 다시 올해는 그걸 커버업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다나와 같은 경우에 인수가 됐으니까 이제 성장을 찾을 것이고, 네. 동국은 이제 그런 슬쩍이 이제 역사에서 벗어나는 거니까 그거는 존재하고 있는데, 네. 문제는 이제 이게 동국제약을 보다가 시간이 다 됐으니까 시간이 없네 오늘 1분밖에. 하여튼 계속 팔더라고. 네, 수급적인 거에 대해서 아니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왜 네. 팔까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가 있고, 다나와는 네. 혹시 코리아 센터가 이걸 너무 비싸게 인수한 거 아니냐 그런 말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코리아 센터 입장에서는 주가가 그렇게 잘 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네.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쵸, 그러니까 네. 나도 이제 뭐 이게 우리가 오랫동안 봐왔고 잘 우리가 일찍 해서 히트 종목이었는데, 우리가 작년 이후에는 상당히 우리에게 고민거리를 던져주고 있는데, 하여튼 올해 우리 정우식 파트장이 잘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더 해줘야 되고, 아침에 회의 있었지만 네. 다양하게 더 네. 아이디어를 줘야 될 것 같고, 또 내가 이르는데 보통 내가 이르면 바닥이더라고. 내가 이렇게 뭐든지 막 이렇게 괴롭히고 당신들 그러면 그때가 네. 바닥이더라고. 남들 좀 괴롭히는 거 보니까 그것도 반도체도 좀 그런 것 같고, 네. 시중업 괴롭히는 거 보니까 내가 주가도 내가 야 이거 올라가는 거 아니야? 좀 맨날 아침마다 그러니까 그래요.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중소형주들도 야 이거 가치주가 내가 이런 거가 되려나? 가치가 정말 안 되더라고. 근데 상상기가. 그러니까 싸다고 함부로 사놨다가 한 몇 개월째 고생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하이스 같이 그런 거 빼고는 상당히 그런 고민이어서 중소형 가치주들, 네. 대형 가치주 말고. 네, 중소형 가치주가 특히나 좀 심하지. 많이 그러니까. 낙폭약대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네. 세미나 이때니까 마무리 짓고. 네. 자, 올해 이제 첫 출발이니까 올해 열심히 한번 우리 고민하면서 좋은 투자 아이디어 좀 찾아봅시다. 그러니까 네. 디지털 그것도 좋았으니까 저는 공부해 볼게요. 저도. 예, 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고민하시죠.